왕이 가장 믿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선 땅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그의 눈 밖에 나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 남자. 왕이 웃으면 함께 웃었고, 왕이 분노하면 그 분노를 대신 집행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그의 이름은 곧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 하룻밤 사이에 그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봉석주입니다. 연산군의 오른팔이자 조선 조정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던 남자. 화려한 권력의 자리에서 차가운 처형대로 떨어진 남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왜 그토록 믿던 사람을 죽였을까요? 단순한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봉석주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뒤바뀌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봉석주는 충신이었나? 아니면 권력에 눈먼 인간이었나?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봉석주가 죽던 날, 아무도 그를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신거렸는데, 막상 그가 쓰러지는 날에는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는 조선 연산군 시절입니다.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연산군만큼 신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왕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남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길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린 시절을 잠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왜 패비가 되었는지, 왜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왕으로 자랐습니다. 그 상처는 연산군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연산군 4년, 조선을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김일손이 사초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글 한 줄이 죽음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붓을 든 선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쓰고 싶은 말을 쓸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 또 한 번 폭풍이 몰아칩니다. 갑자사화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시신이 꺼내져 다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왕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궁궐 안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산군의 눈 밖에 나는 순간,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신하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아침 조정에 나가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고 다녔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언을 올렸다가 죽임을 당한 신하들의 이야기가 조정 안에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유독 한 남자만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남자만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볼 때 그 남자만은 왕의 곁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바로 봉석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당함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봉석주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뛰어난 학문으로 이름을 날린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수재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에는 봉석주보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았고 봉석주보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연산군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봉석주는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왕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서 왕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봉석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연산군이 분노할 때 봉석주는 그 분노를 대신 표출해 주었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봉석주는 그 신하의 약점을 찾아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봉석주는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연산군의 눈에 봉석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남자.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남자. 어떤 명령도 거부하지 않는 남자.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이리저리 따져봤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도리에 맞는가? 이것이 선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러나 봉석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명령하면 행동했습니다. 왕이 원하면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에게 그런 신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봉석주는 조금씩 왕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봉석주가 왕의 총애를 받을수록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을 섬기는 신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 속에 다른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주가 왕의 신뢰를 얻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장학원 제조로 임명했습니다. 장학원은 궁중의 음악과 연회를 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이 그토록 좋아하던 향락과 오락의 중심에 봉석주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왕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자리. 그것은 단순한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내밀한 곁에 있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봉석주는 전국에서 미녀를 선발하는 일에도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흥청이라고 불리던 여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이는 일. 연산군의 흥청망청한 궁중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왕의 마음에 들 만한 여인들을 찾아다니는 일. 그 일을 봉석주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순간 봉석주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쾌락을 책임지는 자, 왕의 분노를 대신 집행하는 자, 그리고 왕의 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쥔 사람이 바로 봉석주였습니다. 신하들은 봉석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주를 통하지 않으면 왕에게 말 한마디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청탁을 넣고 싶은 신하들은 먼저 봉석주를 찾아갔습니다. 봉석주의 집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고위 신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권력이 서서히 봉석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보다 훨씬 더 큰 실질적인 권력이 그의 손에 쌓여갔습니다. 공식적인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이 무색할 정도로
봉석주의 한마디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그림자이자 왕의 칼이었습니다. 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충직한 사냥개이자 동시에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순간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처음 봉석주는 왕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왕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 그것이 봉석주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말을 조금 섞는 것,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왕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욕을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정에서 봉석주의 이름은 곧 공포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왕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관리를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왕에게 불리한 말을 올린 신하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봉석주가 너무 나간다. 봉석주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봉석주의 귀는 궁궐 구석구석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한 사람은 다음 날 연산군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한 번 봉석주의 눈에 밉보인 사람은 조정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봉석주의 집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뇌물이 들어왔습니다. 봉석주를 통해 왕의 귀에 닿고 싶은 사람들, 봉석주의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앞다퉈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봉석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정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말을 올릴 수 있는 신하들은 이미 자리에서 쫓겨났거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바로 추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산군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왕이었지만 동시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리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려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를 넘어서려 할 때, 연산군은 그것을 반드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촉수가 봉석주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귀에 조금씩 이야기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봉석주가 왕의 이름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봉석주의 집에 신하들이 줄지어 찾아와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 봉석주가 왕에게 올라가야 할 뇌물 중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더 심각한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봉석주가 스스로를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신하들이 왕 앞에서처럼 봉석주 앞에서 절을 올린다는 이야기. 연산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주를 여전히 곁에 두었고 여전히 총애하는 척했습니다. 봉석주를 부를 때도 전과 다름없이 친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내심 왕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용히 봉석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왕은 모든 것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주는 여전히 자신이
왕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왕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봉석주는 그 의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이 그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봉석주는 왕이 내린 명령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형하여 집행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면서도 그 틈새에서 자신이 챙길 것을 챙긴 것입니다. 왕이 어떤 처분을 내리도록 명했을 때 봉석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고 왕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석주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른다. 봉석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감히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 해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지금까지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봉석주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한 불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우습게 여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왕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 왕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연산군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산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봉석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석주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신은 왕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경복궁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간 뒤 왕은 아무도 들이지 않은 채 홀로 방을 지켰습니다. 손에는 봉석주와 관련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몰래 올린 고변이었습니다. 봉석주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봉석주를 견제하고 싶었던 신하들이 용기를 내어 왕에게 올린 글이었습니다. 고변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봉석주가 왕의 이름을 사칭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 봉석주가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며 행동했다는 것. 봉석주의 집에 조정 신하들이 줄을 서서 뇌물을 바쳤다는 것. 연산군의 손이 천천히 보고서를 접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연회의 여운으로 풍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왕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분노였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위험할 때는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침묵할 때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왕은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궁궐 안에서는 아무도 왕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측근들도 왕의 내관들도 아무도 그날 밤 왕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봉석주 역시 그날 밤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화려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연산군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봉석주를 잡아들여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봉석주의 차례라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연산군의 조선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봉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석주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조복을 갖춰 입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봉석주는 처음에는 무슨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포졸들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찾아오던 그 집에서 오늘은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끌려온 봉석주는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남자가 지금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를 한 번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봉석주가 연산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봉석주는 처형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남자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남자, 조정을 소나기에 쥐던 남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던 남자, 그 남자의 끝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붉은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절을 올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조선 궁궐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봉석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한 인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석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봉석주는 연산군이라는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조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군 역시 봉석주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그토록 극단적인 왕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욕망을 실행할 도구가 필요했고 봉석주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봉석주는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그 역시 다른 신하들처럼 죽음을 맞이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봉석주가 순수하게 왕의 명령만을 따랐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이름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면, 왕의 권위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봉석주를 무너뜨린 것은 연산군이 아니었습니다. 봉석주를 무너뜨린 것은 봉석주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경계를 허문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권력 가까이 있다는 것은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합니다. 봉석주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권력이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봉석주처럼 그 달콤함에 취해 더 높이 오르려 했겠습니까? 그렇게 조선의 역사는 또 하나의 비극을 남기게 됩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봉석주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충신인가? 역적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봉석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